일상의 법률 정보를 낱낱이 공유한다. 스타그램. 안녕하세요.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다. 사건을 꿰뚫어보는 광록유 변호사. 궁금한 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걸어다니는 법전 여보람 변호사. 마음으로 공감하는 소통의 아이콘 고아라 변호사입니다. 고 변호사님 직접 남주역 본 거예요? 제 거 인스타 보셨나 봐요. 봐봐요. 뭐? 오, 대박. 네, 제가 재판 다녀오다가 저희 회사 앞 커피숍에서 남주역을 실제로 본 거예요. 제가 남주역 팬이 아니었는데도 후광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날부터 남주역 팬이 되기로 했습니다. 와, 봐봐요. 나는 남주역 오는 거 알았는데 진짜 남주역 보려고 며칠 전부터 생각했는데 갑자기 재판 잡혀가지고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가다 고 변호사 우연히 본 거야? 진짜 부럽다. 와, 대박. 변호사님 근데 이렇게 부러워하시는 거 처음 봐요. 나 연예인 엄청 좋아하잖아요. 오죽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연예 많이 보고 싶어서 꿈이 연예부 기자였다니까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여 변호사는 연예인 얘기하는 거 내가 한 번도 못 봤네요. 여 변호사는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요? 요즘에는 좋아한다고 말을 잘 못하는데 저 예전에 빅뱅 누군데요? 좋아했었어요. 예전 슬픈 과거예요. 그 중에서도 탑 제일 좋아했었는데 되게 잘생겼잖아요. 맞아요. 저도 빅뱅 굉장히 좋아하고요. YG 소속 가수들 노래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왜 빅뱅 좋아하는 게 왜 자부심은 가져요? 나도 좋아하는데? 왜? 말하면 이제 안 되는 거야? 빅뱅 좋아한다고요? 약간 볼드모트처럼. 한 명씩 사라지더라고요. 맞아. 아직 지드래곤 오빠 남아있잖아. 잘생긴 오빠. 맞아요. 그럼 오빠죠. 지금 대화가 제가 준비한 사진들과 연결이 되거든요. 한번 공통 좀 찾아보실래요? 방금 말했던 YG 소속 가수들 아닌가요? 완전히 틀린 답은 아닌데 정답도 아니에요. 나 이번에 또 정답 알 것 같아. 정답 요정이시네요. 요즘에 정말 핫한 분들이네요. 마약 사건과 관련돼서 많이 거론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 연예계는 마약 이슈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데요. 오늘 핫스타그램의 주제는 마약으로 얼룩진 연예계입니다. 걸어다니는 법전 우리 여보람 변호사님. 저죠? 네, 네. 저. 네. 모르셨어요? 법전.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이제 투약하다 적발되면 흔히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좀 알려줄래요? 우선 처벌 규정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청자분들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대마초를 예로 들면요. 대마초를 만약 흡연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마약류 중에서도 대마초가 가장 낮은 마약인데, 수위가 낮은 마약인데 굉장히 그 처벌 수위는 높네요. 난 잠깐 궁금한 게 그 수위가 이제 제일 낮다, 높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게 어떤 걸 기준으로 좀 뭐 낮은 마약? 오히려 좀 이제 뭐 흔히들 말하는 고수들이 하는 마약은 네. 뭐 필로폰은 좀 뭐 윗단계고 네네. 대마초가 제일 아랫단계다 이런데 이 기준이 뭔지 알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의존성에 따라서 그 마약의 수위가 결정된다고 들었어요. 의존도가 높아지면 네. 센 마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래도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일부 나라에서는 그 정신적인 의존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봐서 합법화된 나라도 있잖아요. 뭐 최근에도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합법화된다고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의존도가 낮아서 수위가 좀 낮다. 뭐 이렇게. 이 얘기 듣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오히려 담배가 더 해롭다고 예. 대마초보다. 근데도 이제 우리나라는 대마초를 너무 강력하게 좀 제지한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고 변호사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처벌 수위가 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 마약 범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마약 사건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도 한번 요새 이제 검색하면 좀 뜨거운 마약 사건이 뭔지 한번 볼까요? 역시나 YG 소속 연예인분들과 박유천 씨가
좀 핫하네요. 얼마 전 박유천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고 하네요. 그 박유천은 기자회견 한 게 아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저희 변호사들끼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거나 집행유예로 이제 풀려났어요. 네, 아무래도 박유천 씨가 초범이고 또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또 수사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했던 태도가 재판부의 판결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양형에 있어 참작한 요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마약이라는 게 사실 구하기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공개한 BI의 SNS 대화 내용을 보면 그냥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 발음 조심해야 돼요. BY 아니고 BI라고. 맞아. 맨 처음에 저도 BY인 줄 알고. 저도 BY 되게 신실한 크리스찬 아니야 이랬는데 내가 아는 그 쇼미더머니의 그 네. BY 이랬는데 BI라는 이분은 오히려 근데 이 구설수 때문에 좀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저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BI도 쇼미더머니 아 나왔어요.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닌가요? 너무 옛날 사람. 다들 몰라. 근데 대화 내용에서도 보이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충격적인 게 요즘 사건 하다 보면 고등학생들이 이제 마약 투약해서 이제 이제 사건들도 좀 있거든요. 이 고등학생들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 대마초를 은어로 고기라고 부르더라고요. 저 기록 보면서 뭐 고기 먹자 고기 몇 개 먹었어? 뭐 오늘 고기 먹을까? 이래가지고서 이게 뭐야? 이랬더니 그게 이제 은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고등학생들도 마약을 투약할 정도니 사실 뭐 말 다 한 거죠. 네, 아무래도 마약에 대한 그 유명인들의 언론 보도가 수시로 접할 수 있다 보니 청소년들이 마약이 심각하다는 그 인지도 자체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진짜 궁금한 게 뭐 구했다, 뭐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진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을까요?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한 생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약을 구매하려고 하는 시도한 것만으로도 이미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호기심에 마약을 한번 사볼까? 이런 호기심 가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사실 이런 마약을 구매하는 방법 자체를 일반인들이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뭐 어떠한 연예인들이 이렇게 마약을 구매했어요 라는 방법들을 서서히 알려주다 보니 몰랐던 저도 이렇게 하면 마약을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치, 언론에서 좀 자세하게 이제 구입 방법이나 구입 경로 등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안 그래도 청소년들이 이런 호기심들이 좀 많은데, 이제 좀 자극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요즘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마약에 대한 좀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냐고 하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뭐 아티스트라면 영감을 위해서나 또 창작을 하기 위해서 좀 뭐 대마초로 좀 할 수도 있고 좀 그런 거 아니냐는 취지로까지도 많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아무래도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마약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가 좀 낮아진 건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마약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런 언론 보도가 자주 노출되고 있는지 말이에요. 예리한 지적 같아요. 저도 마약을 어떻게 구매하는지 전혀 몰랐는데 사실 언론을 보고 알게 됐거든요. 클럽에 가면 소위 물뽕이라고 불리는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마약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카더라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왜 박유천도 왜 저런 기자회견을 했어? 라고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뭐 시간도 좀 많이 경과했고 탈색도 여러 번 했고 그리고 제모도 했고 이래가지고서는 마약 검사하면 성분이 검출이 안 될 거라는 잘못된 정보를 이제 입수해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게 많았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나 요즘에 최근에 그 로버트 할리죠. 로버트 할리가 완전 삭발을 해가지고 마약 검출을 했을 때 전혀 나오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삭발을 하면 마약 검사가 안 된대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사실 마약 검사 수사 과정에 있어서는 최소 60수 이상의 뭐 머리라든지 채모들을 다 채취를 하니까요. 절대 쉽게 봐선 안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 마약 성분이 쉽게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쵸? 그 이제 모낭? 뭐 그 뿌리 부분에도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서 아무리 시도를 하려고 해도 이제
검출되는 경우가 많고 저희도 사실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하기가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도 모방 범죄나 좀 심각성에 대한 인지도를 낮추는 얘기가 될까 봐 하기가 조심스러운데 뭘 해도 검사하면 거의 무조건 걸린다고 보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예진아 씨가 막 마약했었다 이런 기사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요즘에는 하도 마약 기사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연예인이 마약했다 이러면은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요새는 머리 탈색만 해도 막 마약한 거 아니냐 막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설리가 마약을 한다 이런 말들도 되게 많았죠. 설리 씨가 뭐죠? 그 핑크색으로 머리를 탈색해가지고요. 너무 예쁘더라. 그쵸? 네, 인간 복숭아인 줄 알았어요. 상큼이 뿜뿜. 그래가지고 설리 씨가 나 정말 마약한 거 아니다. 머리카락이고 뭐 다리털이고 다 제출할 수 있겠다고 해가지고 무슨 해프닝도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인스타그램 보면 제일 핫한 이슈는 YG예요. YG는 마약부터 성접대까지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YG를 약국이라고 말하기도 한대요. 이상하게 또 이니셜이 또 YG야. 또 약국 이게 진짜. 근데 아니 그래서 약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요? 몰랐어.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일단 뭐야. 약국. 옛날부터. 그냥 YG 치면 연관 검색어 약국이길래 그냥 약을 마약을 많이 하필 이니셜도 YG야. 네. 근데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죠. YG 이제 소속 연예인들이 뭐 이제 논란이 된 적은 좀 많았으니까. 예. 근데 최근에는 또 그 한서희 관련해서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또 더 이슈화 되기도 했어요. 맞아요. 익명의 신고자가 국립권익위원회에 BI가 마약을 하는 것 같다, 마약을 한다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사실 이 신고자가 추후에 한서희 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집중을 받아야 할 이 마약 사건이 오히려 그 쟁점 자체가 흐려지기도 했었어요. 마약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제보자인데 이런 식으로 익명의 제보자가 공개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나는 그 한서희 씨 사건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이게 앞서 그 탑이랑 대마초를 했다는 얘기가 불거질 때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때 경찰에서 진술을 하지 않고 이렇게 권익위에 이런 제보를 했다는 것도 저는 좀 특이한 것 같은데 나중에 뉴스 같은 거를 보니까 뭐 협박을 받았다는 뭐 그런 설도 있고 뭐 좀 얘기가 많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현재 많이 오가는 이야기가 YG랑 뭐 경찰과의 그런 커넥션 관계가 굉장히 말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불신적인 측면에서 한서희 씨도 이제 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들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YG 소속 연예인 중 일부는 단지 마약 투여가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오네요. 이제 여기 거론된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은 오히려 언론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좀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근데 여기 기사를 보면 그 마약을 했다라고 보도한 게 아니라 단순히 의심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들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럼 이런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니까 명예훼손 등 형사 책임을 묻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하지만 이러한 언론 보도로 인해서 연예인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이로 인해서 뭐 계약 해지든 이런 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런 인과관계를 증명한다는 건 조금 곤란한 일이긴 하겠지만요. 이제 뭐 인과관계랑 그래서 손해액이 얼만데 이제 주장 입증해봐 그러면은 좀 그건 쉽지 않은 일이긴 하겠네요. 근데 사실은 저는 마약 하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YG 뭐 이런 것보다는 마약 떡볶이나 마약 김밥 이런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저만 이런가요? 지금 배고픈데 얘기하니까 저도 마약 김밥. 근데 저는 좀 이거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맛있고 친숙한 음식에 이제 마약을 묻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도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이런 거 보면 사실 좀 불편해요. 왜냐면 음식 앞에 마약이 붙이니까 왠지 마약도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되게 친숙한 느낌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왜 맛있는 음식에다가만 마약을 붙이는 건지. 또 재밌는 게 황하나 씨가 SNS에다가 판매했던 김치 이름이 마약 김치였다잖아요. 이게 너무 맛있어서 중독된다, 끊을 수 없을 정도의 뭐 최강 맛이다 뭐 이런 의미로 마약을 붙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마약의 중독성에
위험한 건 상상 초월, 끊기도 어렵고 너무너무 무서운 중독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저는 마약 중독이라 그러면 맥컬리 컬킨이 생각나요. 크리스마스 왔을 때마다 나홀로 집에 나왔었잖아요. 케빈, 우리의 케빈. 너무 귀여운 케빈. 근데 얼굴이 그렇게까지 변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얼굴을 보고 누가 그 귀여운 케빈이었다고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 케빈뿐만이 아니라 마이클 잭슨이나 뭐 에이미 하우스 등등 사실 이런 약물 중독으로 사망에 이른 연예인들도 있어요. 마약으로 얼룩진 연예계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닌가 보네요. 네. 더 이상은 근데 이런 마약 투여를 했다는 기사 보도를 좀 접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핫 스타그램! 톡 스타그램! 이번 코너는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사연을 같이 해결해보는 시간인데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연을 저희가 한번 재구성해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저는 30대 중반 가정주부입니다. 혼인 기간 중 갈등이 생기자 남편은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이 저에게 바로 이혼을 요구하였어요. 남편은 매일같이 제 얼굴만 보면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했고 저는 결국 남편의 피해 친정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남처럼 몇 년을 살게 되었고 저도 일에 치이다 보니 아이들을 보러 집에 가는 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아이들을 못 본 지 한 달 정도가 지났고 아이들 걱정에 오랜만에 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누구세요? 아, 다은이 어머니 되세요? 아니 누구시냐고요? 엄마! 엄마? 다은아, 너 지금 누구한테 엄마라고 하는 거야? 따르르르. 여보세요? 지금 집에 있는 이 여자 누구야? 누군데 다은이가 엄마라고 불러? 어차피 우리 이혼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내가 여자 만나는 게 뭐가 문제가 돼? 뭐라고? 이게 말이 돼? 내가 언제 이혼한다고 했어? 우리 아이들 때문이라도 난 절대 이혼 못해. 애 엄마가 애 두고 가출했으면서 무슨 애 때문에 이혼을 못 하겠다는 거야? 이혼 합의서에 도장 안 찍으면 소송 제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닌데 제 남편을 꼬신 그 여자에게 철저한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가정을 지키면서 그 여자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남편이 저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온다면 저는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사연인데도 엄청 열받네요. 이혼 소송 하다 보면 이런 거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제일 안타까운 점은 사실 간통죄가 폐지되어가지고 간통을 했던 남녀한테 모두 고소를 할 수 없다라는 그 점인 거죠. 맞아요. 결국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밖에 방법이 없긴 해요. 근데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혼을 안 하면 내연녀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생각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내연녀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요. 네, 맞아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혼했을 때보다 그 배상액이 많이 낮아지긴 하죠. 네, 맞아요. 우리나라 판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외도로 인한 위자료 책임을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내로 판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특히나 사안처럼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근본에서 상당 부분이 감액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법원도 진짜 박하지 않아요? 1,500에서 3,000. 난 이게 말이 되는 액수인가 싶어요. 간통죄가 폐지됐으면은 좀 위자료 액수를 올려야 되는데 이혼할 때 내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그 충격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1,500에서 3,000만 원 갖고 이제 이게 보상이 되냐 말이에요. 말이 위자료지. 뭐가 위로가 하나도 안 돼. 1,500에서 3,000. 너무 심하죠. 그러게요.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면 사실 위자료 금원이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간통죄 폐지 전이나 후나 사실 금액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네, 진짜 이 위자료라는 금액은 대폭 증액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에는 이 위자료 금액에 대해서도 이제 판례도 조금은 더 인정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남성이 이제 여러 명의 여성들과 내연관계를 맺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1억 원까지 그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빌어서 얘기를 드리면 내연녀가 남편의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을 것을 알았고 그럼에도 부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것 이런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자료가 감액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내연녀가 남편분이 이혼을 한 줄 알았다면, 그러니까 이혼남이었다는 걸 알았다면은 사실 내연녀에게 손해배상 책임 자체도 묻기가 어려워요. 아, 근데 아까 사연에서 보면 다은이 어머니세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 사연만 봤을 때는 상간녀도 이 남자가 유부남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다은이가 있으니까 다은이 어머니세요? 라고 묻는 거는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걸 수도 있을 텐데요. 이걸 가지고 단순히 내연녀가 남편분이 이혼을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단정 짓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 이혼한 아내가 아기를 보러 집에 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별거 상태인데 절차만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사연으로 돌아가면 이 사연녀의 경우에는 남편이 만약 이혼 소송을 걸어온다. 이렇게 될 경우 이혼 소송이 될 것 같으세요? 저희가 그 지난해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이혼과 관련해서 유책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의 배우자에게만 유책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주질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안을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는 조금 이제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남편에게만 유책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제 아내분께서 왜냐면은 이제 집을 나가셨고 또 한 달 이상 이제 다은이 아이를 보지 않으셨던 점이 좀 불리한 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은 사실 아내분께서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셨다라고 보기에는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피치 못한 사정으로 지금 사연자분께서도 아이들을 못 보셨다고 한 것처럼 뭐 그 사이에 아이들과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셨다라면 이런 것들을 주장 입증하셔가지고 이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은 아직 이혼도 하지 않았고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제 집을 와서 아기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이제 아이를 보러 오지 않으셨다는 거는 저는 좀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게도 좀 책임 소지가 있지 않나 싶고 또 더군다나 다은이가 이제 보면 이제 내연녀에게 엄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보면 상당 기간 엄마 역할에 대한 부재도 좀 있지 않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 사건의 이혼이 만약에 남편분이 사연녀에게 이혼 청구를 했을 때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이 여부는 결국 사연녀에게 이혼에 관한 유책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바뀌겠네요. 그죠? 근데 이혼 사건 보면은 일방에게만 뭐 유책성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긴 해요. 네, 그래서 사실 변호사가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어떠한 논리를 펼치냐에 따라서 이혼의 승패가 크게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와 같은 케이스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 자녀들을 정말 양육을 하고 싶고 이혼을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은 웬만하면 뭐 자녀를 데리고 가신다든지 가출을 하시질 않기를 사실 변호사들이 많이 제안을 드렸을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맞아요. 사연에서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차라리 지금 사연녀가 얼른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현재 좀 불편하시긴 하겠지만은 이혼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양육권을 가져오시려면요. 되도록이면 집에 들어가셔서 아이들과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만약 여의치 않으시다면은 정기적으로 아이들과 잦은 만남을 통해서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정리. 네, 그럼 이제 사연을 좀 정리를 다시 해볼까요? 네, 만약 이 사건에서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한 집에 살았더라면 위자료 청구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내분의 유책성이 어떻게 인정되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이혼 청구가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아요. 연예계 마약 파문 이야기부터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을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까지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그만 인사드려볼까요? 일상의 법률 정보를 낱낱이 공유한다. 법 스타그램!